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7월 14일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금 시각은 저녁 7시 6분입니다. 지금 이제 추계 시대를 4개 문명권으로 나눠서 그 고대 BC 지금 1500년경부터 막 그냥 달려오고 있죠. 조로아스터교 1600년경이네요. 마구 달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 각 고대 문명의 이야기를 점점점 이제 세월을 가까이 앞당기면서 살펴보는 것이 뭔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신비하기도 하고 신비한 느낌도 들고 색다른 경험인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색다른 경험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심리학 댄 에리얼리 경제 심리학 댄 에리얼리 지음 김원호 옮김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듀크대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쇼핑하다가 샀습니다. 책 쇼핑을 하다가 책 쇼핑을 하다가 샀는데 평가가 좋더라고요. 뭐 달리 할 말은 없고 싸게 샀습니다. 싸게 평가가 좋은 책이라 샀는데 청림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언젠가 읽어볼 날이 오겠죠. 네, 올 거라고 믿고 또 한 권 소개시켜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리스 편입니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졌고요. 잘 들리는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그리스 민주주의를 연 이성의 힘. 유대인이 성전을 완공한 직후 아테네 사람들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집안의 참주제는 일반적인 경로로 흘러갔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기원전 510년 스파르타가 페이시스트라토스 집안의 참주를 친스파르타 꼭두가시로 교체하려고 아테네를 침략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저항했으며 시키온의 참주 알크마이온의 아들 크레이스테네스 그리고 기원전 570년에서 507년의 도움을 받아 스파르타 사람들을 물리치고 참주제를 폐지하고 크레이스테네스를 시의 집정관으로 앉혔다. 크레이스테네스는 재임 기간
가로 열고 기원전 508년에서 507년 가로 닫고에 짧게 했네요. 제위를. 놀라운 민주적 개혁을 단행했다. 1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민주적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우선 귀족 지도자들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대 부족 체계를 완전히 재조직했다. 또 솔론의 400인 회를 재구성하고 확대했다. 이제 그 숫자는 500명으로 불어났으며 이들은 새로운 각 부족으로부터 선출했다. 구성원은 매년 중간 계급에서 선출했으며 평생 2번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결국 대부분의 농민, 장인, 상인이 평생 언젠가는 500인 회에서 봉사하여 완전히 새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민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아테네는 여전히 9명의 집정관이 다스렸다. 이들은 상층 계급에서 선출했으며 축제, 군대, 재판을 책임졌다. 귀족들의 원로회가 이들을 지휘했다. 원로회는 아고라 근처의 아레오파고스의 바위 많은 작은 언덕에서 모였다. 귀족이 여전히 도시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500인 회와 민회는 권력 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당시 아테네의 통치 체제는 그때까지 고안된 가장 평등한 정체였으며 그리스 세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다른 폴리스도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으며 그 결과 그리스 지역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용솟음쳤다. 크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시민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500인 회는 한 달에 3번 모였기 때문에 일반 농부나 상인은 500인 회에서 일하는 동안 자기 시간의 10분의 1 정도를 정치에 바쳐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열의를 잃지 않았으며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기원전 5세기의 중간 계급은 회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아테네에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시민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기만 하면 정부가 야만적인 힘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오래된 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체제를 이소노미아 가로 열고 평등한 질서라고 불렀다. 농부와 상인이 귀족과 좀 더 평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폴리스는 더욱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리는 더는 비밀이 아니었다. 선택된 소수를 위한 신비한 계시가 아니었다. 이제 진리는 정치 영역의 중심에 가로 열고 엔 메소이 가로 닫고 있었다. 정치 영역의 중심에 진리가 있었다. 그리스의 특징이죠. 정치와 진리를 구분하지 않는. 그러나 그리스인은 여전히 정치 생활을 신성하게 여기고 폴리스를 인간사의 신성이 확장해 들어온 것이라고 여겼다. 아테네는 점차 로고스의 도시가 되어갔지만 여전히 독실하게 종교적인 도시였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회의석상에서 얻은 토론 기술을 다른 지식 영역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연설과 법은 이제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했으며 중무장 보병의 언어인 로고스는 계속 공격적이었다.
토론의 특징은 갈등, 대립, 반대되는 관점을 배제하려는 욕망이었다. 이 시기의 철학은 정치 생활의 악온, 그리고 경쟁적 특질뿐 아니라 평형과 조화에 대한 그리스인의 갈망도 반영했다. 이 점은 에페수스의 왕족인 헤라클레이토스 기원전 540년에서 480년의 작업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헤라클레이토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 이분이 그리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기반을 다진 공고히 한 정치적 안정도 이루고 아주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마 이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고 이해하기 힘든 격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연은 숨은 것을 좋아한다. 사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반대라는 의미였다. 헤라클레이토스, 제가 착각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철학자입니다. 오쇼 라즈니시 책에 서양의 붓다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최초의 상대주의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맥락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바닷물은 물고기에는 좋지만 인간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구타는 벌로 쓰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살인자가 가하는 것이면 악하다.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같네요. 늘 불안하고 동요하는 사람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변화하고 갈등하는 원소들의 전장이라고 생각했다. 차가운 것은 뜨거워지고 뜨거운 것은 식고 젖은 것은 마르고 마른 것은 축축해진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특히 불에 매료되었다. 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불은 나무를 재로 바꾸고 물을 증기로 바꾼다. 불은 또 경쟁하는 원소들 가운데 하나가 나머지 원소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힘이다.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폴리스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교란 아래에는 통일성이 있다. 변화와 안정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다. 밤과 낮은 동전의 양면이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기도 하고 출구는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헤라클레이토스. 자신의 감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더 깊이 보아야 자연의 지배 원리인 로고스를 찾을 수 있다. 이 원리는 인간에게도 적용되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자기 성찰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새로운 활동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으러 갔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게 말했다. 꿈, 감정, 개인적 특질을 연구하여 인간 본성에 관해 약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 본성은 언제까지나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행을 해서 모든 극을 넘어갔다 온다 해도 영혼의 한계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인은 정치개혁 과정에서 전통적 제도를 버려도 신들이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오래된 가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역시 이오니아 해변 출신의 철학자 크세노파네스, 가로 열고 기원전 560년에서 478년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가망 없을 정도로 인간을 닮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람들은 신들이 태어나고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우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신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서로 속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적 형상을 성스러운 것에 투사한 것이 분명했다. 말이나 소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크세노파네스는 하나의 신들과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으며 이 신은 모든 인간적 특질을 초월한다고 믿었다. 이 신은 시간과 변화를 초월하여 정신, 그리고 누스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가 생각만 하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인격적 유의신을 믿은 사람인가 봐요.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네. 크세노파네스는 소아시아에서 이탈리아 남부의 엘레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철학의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 엘레아 토바기로서 헤라클레이토스보다 나이가 어렸던 파르메니데스, 유명하죠. 기원전 515년에서 물음표. 파르메니데스는 크세노파네스의 암울한 철학을 신성한 계시로 경험했다. 파르메니데스는 불의 전차를 타고 운하수 넘어 멀리 천국까지 왔다 갔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서 여신을 만났는데 여신은 그의 손을 잡고 다독거렸다. 너가 이 길, 사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는 멀리 떨어진 이 길로 여행을 하는 것은 불운 때문이 아니다. 옳음과 정의 때문이다. 너는 마땅히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사람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네요. 네. 영적인 민감성을 타고난 사람일까요?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이 인류를 미망에서 해방시키는 가치 있는 영적 봉사를 한다고 믿었다. 착각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겁니다. 네.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랐으므로 인간의 이성은 상식, 편견, 입증되지 않은 의견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진실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 사람들 다수는 파르메니데스 때문에 어떤 것에 관해서도 전혀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고 느꼈다. 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더 드림어블리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이 밀레토스 학파가 묘사한 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변화가 착각이기 때문이다. 실제는 하나의 단순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에 관해서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존재는 영원하고 변화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태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어떤 것이 죽었다거나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생물이 생겨났다 죽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실제는 시간과 변화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 주어진 순간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발전했다고, 즉 한때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주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변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헤라클레이토스 학파의 주장과 달리 진화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는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다.
변하지 않고 창조되지도 않는다. 불멸이다.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해요. 밀레토스 학파는 철학의 기초를 물이나 공기 같은 자연현상의 관찰에 두었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의 증거를 믿지 않고 순수하게 이성에만 바탕을 둔 주장에 의존했으며 이 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가차없는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사고 과정 자체를 사유하는 2차적 사고 습관을 개발했다. 죽의 시대 현자들 다수와 마찬가지로 파르메니데스는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새롭고 중대한 자각에 이르렀다. 그는 또 순수한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시작했다. 그는 개별적 존재들을 생각하는 대신 가장 순수한 존재를 확실히 짚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변화와 운동이 착각이라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의 제자 멜리소스 가로열고 기원전 480년에서 400년은 해군 지휘관이었다. 그는 움직이는 배를 어떻게 지휘해야 할까? 우리 내부에서 보는 신체적 변화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인간은 정말 환영일까? 파르메니데스는 우주에서 특질을 박탈하면서 심장도 박탈해버렸다. 인간은 로고스만 있는 세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인간은 복잡한 잠재의 식적 생활을 하는 감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파르메니데스는 이것을 무시하고 이성의 신만 개발하는 바람에 공허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다. 죽의 시대 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리적인 사유를 하면서 세상은 점차 낯설어지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하고 단호한 로고스는 사건들의 세계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기원전 5세기 초 로고스는 해군의 승리에 영감을 주는데 이것은 새로운 그리스 정신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기원전 499년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지혜롭지 못하게도 페르시아 통치에 반항한 밀레토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리우스는 반항을 누르고 밀레토스를 약탈한 뒤 본토에 있는 그 동맹자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몰랐던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한테 덤빈 것인지도 잘 몰랐을 것이다. 어쨌든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493년 아테네의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인 장군 테미스토클레스 가로열고 기원전 524년에서 460년은 집정관으로 선출되자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설득하여 함대를 건설했다. 아레오파고스 회의 주 표시가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회의, 고대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에서 열린 일종의 원로 회의. 고대 그리스 초기에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집정관을 지낸 사람에게 의원 자격을 주었으며 한 번 의원이 되면 종신직으로 유지되었다. 초창기에는 귀족 회의였으나 기원전 594년 솔론의 개혁 이후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시민이면 누구나 집정관이 될 수 있었으므로 회의의 구성과 권한이 달라졌다. 자, 아무튼 이 결정은 놀라운 일이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해전에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은 중무장 보병이 있었으며 이 부대가 그들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원로회는 동의하고 항해 전문가들을 데려왔다. 아테네 사람들은 3단로가 달린 군선 가로열고 트라이림 가로닫고 군선을 200조 건조하고 해군 4만 명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통의 급격한 단절을 의미했다. 이전에는 오직 무장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자만 중무장 보병으로 입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모든 남성이 해군에 징집된 것이다. 귀족, 농부, 테테스, 즉 하층 계급 남자들이 똑같이 노젓는 의자에 앉아 함께 노를 저어야 했다. 요 테테스에 또 주표시가 있습니다. 테테스, 고대 아테네의 4개 시민 계급 가운데 최하층 계급 솔로는 기원전 594년 정치개혁을 실시하면서 타고난 지위가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테네 시민들을 4계급으로 나누어 각각 정치적 지위를 부여했다. 1계급 귀족, 2계급 기사, 제3계급 농민, 제4계급 토지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제4계급만 피선거권이 없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라. 뭐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도 보이는데, 근데 부작용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보병의 밑집 대형에서는 적과 얼굴을 마주보고 싸웠다. 그러나 배에서는 적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테미스토클레스의 계획에 분개했다. 게다가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과 싸워 얻은 첫 번째 큰 승리는 육지에서 거둔 것이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함대가 에게해를 가로질러와 락소스를 정복하고 에레트리아를 약탈하고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다. 마라톤은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었다. 밀리티아데스, 그리고 기원전 550년에서 489년가 이끄는 아테네 중무장 보병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 불리한 조건을 안고서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마라톤은 새로운 트로이가 되었다. 보병들은 새로운 영웅으로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 왜 전통과 결별한단 말인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란이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은 마라톤 경기에는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재현된 것이니까 그럴만하죠. 네. 이해가 갑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많냐.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크세르크세스, 기원전 519년에서 465년은 군선 1200척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태우고 아테네로 향했다. 스파르타를 비롯하여 펠로포네소스의 다른 도시들이 도와주었지만 아테네 해군은 숫자가 훨씬 적었다. 일부 집정관들은 함대를 버리자고 했지만 마라톤의 영웅 밀레티아데스의 아들 키몬, 가로열고 기원전 510년에서 449년은 의식을 거행하듯 마구를 아크로폴리스에 남겨두고 피라에우스 항구로 출발했다. 마라톤 전투는 과거의 일이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군이 도착하기 전에 여자, 아이, 노예를 포함한 아테네 주민 전부를 소개하여 사로니코스만 건너 살라미스 섬으로 보냈다. 페르시아군은 기괴하게 텅 빈 도시를 발견했다. 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했고 아크로폴리스에 새로 지은 웅장한 신전들을 태웠다. 아테네 사람들은 비참하게도 살라미스에 앉아 가까스로 이 수모를 견디고 있었다. 사실 테미스토클레스는 치명적인 덫을 설치해 놓았다. 페르시아군은 노략질을 끝낸 뒤 살라미스로 건너왔다. 그런데 배가 너무 많아 좁은 만에
다 들어올 수가 없었다. 페르시아의 배들은 비좁은 곳에서 서로 엉켜 꼼짝도 하지 못했고 아테네군은 이 배들을 하나씩 골라서 공격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살아남은 페르시아 배들은 달아났고 크세르크세스는 국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티케를 떠났다.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뭔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그리스인은 훈련받은 대로 위성을 활용하여 엄청난 제국을 물리쳤다. 만일 아테네 시민이 오랜 세월에 걸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의 힘으로 감정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테미스토클레스는 결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전략은 추구 시대의 여러 가지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리스인은 과거에 등을 돌리고 실험적인 길에 나서야 했다. 그의 계획은 자기 희생을 요구했다. 중무장 보병의 밀집 대응은 그리스인의 정체성에서 핵심이었지만 살라미스에서 그들은 이 자아를 버리고 영웅적 전통에 도전하여 페르시아가 자신들의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살라미스는 추구의 순간이기는 했지만 그리스에서 자주 그랬듯이 군사적 승리였으며 그 뒤로 더 많은 전쟁을 낳았다. 기원전 478년 100개가 넘는 폴리스가 아테네의 지위를 받아 군사동맹을 맺었다. 이 델로스 동맹의 목적은 미래에 있을 페르시아의 공격을 격퇴하고 이오니아 도시들을 페르시아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인들 사이에 우애를 장려하려는 것이었다. 동맹 도시는 배와 장비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며 매년 동맹의 후원자인 아폴론의 탄생지 델로스 섬에서 만나기로 했다. 기원전 477년 아테네는 공격에 나서 에게해 북부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페르시아 요새 도시인 에이온을 정복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공포와 불안이 잠복해 있었다. 기원전 476년 대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극작가 프리니코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비극 3부작을 제출했다. 대디오니소스 축제 주 표시가 있습니다. 대디오니소스 축제, 원래 디오니소스 축제는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시작되었다. 시골에서 벌어지는 디오니소스 축제는 시골 디오니소스 축제 또는 소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불렀고 현재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열렸다. 그에 비해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지역에서 여는 디오니소스 축제는 대디오니소스 축제 또는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불렸으며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다. 그중 밀레토스의 함락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가 헤로도토스 가르고 기원전 485년에서 425년이 토스는 이 비극이 관객에게 준 영향을 기억했다. 이 헤로도토스가 이제 역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관객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프리니코스는 지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가적 재난을 떠올리게 한 죄로 1천 드라마크의 벌금을 내야 했으며 이 연극은 영원히 상연이 금지되었다. 헤로도토스 대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상연된 비극은 보통 진행 중인 정치, 사회적 사건은 다루지 않았다. 프리니코스는 아테네 사람들이 비극에서 기대하는 카타르시스, 즉 정화에 필요한 거리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아테네에서는 비극이 귀중한 제도가 되었다. 매년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는 폴리스가 비극을 무대에 올렸다. 극작가들은 종종 그쯤에 일어난 사건을 반영하는 주제를 선택했지만 보통 비극적인 배경 속에 배치함으로써 관객이 거리를 두고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사유하게 했다. 축제는 공동체의 명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객은 자신들의 문제와 공경을 풀어나갔다. 남성 시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축제에 참석해야 했다. 심지어 죄수들도 축제 기간에는 석방되었다. 판 아테나이아 축제 때와 마찬가지로 아테네 자체가 전시되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시민의 자부심을 강력하게 과시하는 행사였다. 델로스 동맹의 회원 도시들은 대표와 공무를 보냈다. 훌륭한 시민에게는 화환을 선사했다. 아테네에서 봉사하다 죽은 병사의 자식들이 무장을 하고 행렬을 이루어 행진했다. 그러나 쉽게 쇼비니즘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시민들은 극장에 모여 울었다. 그리스인은 늘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 신하들을 극화할 때 과거의 확실성을 신문했으며 전통적인 절대적 가치들을 까다롭게 비판했다. 비극은 또한 추구의 시대의 영성의 특징인 제의의 내면화와 심화를 보여주었다. 이 새로운 장르는 은밀하고 신비한 디오니소스 제의에서 유래했는지도 모른다. 이 제의에서는 합창단이 디오니소스의 고난 이야기를 형식적인 시적 언어로 암송하고 지도자가 앞으로 나서서 그 신비한 의미를 좀 더 일상적인 형식으로 아직 입문하지 않은 신참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는 한때 은밀했던 제의가 공개적으로 상연되었다. 제의는 민주화되었으며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 합창단 지도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진행 과정에 더 극적인 직접성을 부여했다. 기원전 5세기에 이르자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에 상영되는 연극은 추구의 시대의 자기 성찰을 반영하였다. 이 연극들은 아가멤논, 오이디푸스, 아이아스, 헤라클레스 등 신화의 유명한 인물들이 내적인 여행을 떠나 복잡한 선택 때문에 갈등을 하고 선택의 결과와 마주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연극들은 추구 시대의 새로운 자의식을 보여준다. 관객은 주인공의 마음이 자기 내부를 향하고 대안을 명상하고 고통스럽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비극 작가들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본성, 그리스 문명의 가치, 삶의 의미 등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다. 과거에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로 이런 근본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극작가들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 등장하는 유례없는 복잡성을 탐사하기 위해 원래의 이야기를 늘리고 꾸미고 바꾸었다. 비극에는 간단한 대답이나 단일한 관점이 없었다. 중심 인물들은 과거의 신화적 영웅들이고 합창단은 보통 주변 인물들, 즉 여자, 노인, 외국인들을 대변했다. 이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중심 인물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세계를 낯설고 파악 불가능하고 위험한 곳으로 여겼다. 합창단은 폴리스를 대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변적이고 종종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양식화된 서정적인 아티케 방언을 사용했다. 외려 귀족적인 주인공이 폴리스의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관점의 충돌이 일어났다. 주인공도 합창단도 올바른 관점을 표현하지 못했다. 관객은 평소에 평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의 통찰을 다른 통찰과 비교해야 했다. 관객은 폴리스에서는 보통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나 신화적 과거의 영웅, 머나먼 시간과 먼 장소에 살던 인물들의 주장을 분석해야만 연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비극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타자에게 비춰보고 자신과 전제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공감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라고 가르쳤다. 무엇보다도 비극은 고난을 무대에 올려놓았다.
비극은 관객에게 삶이 둑하라는 것,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비틀린 것임을 잊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스킬로스 가로열고 기원전 525년에서 456년, 소포클레스 기원전 496년에서 405년, 에우리피데스 기원전 484년에서 406년 등 기원전 5세기의 비극 작가들은 폴리스보다 고통받는 개인을 앞세우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분석하고 관객이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축의 시대 영성의 핵심에 이르렀다. 그리스인은 슬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귀중한 유대를 창조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원수들도 일리아스의 끝에서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가 그러는 것처럼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했다. 그들의 눈물이 카타르시스가 되어 도끼 가득한 증오가 담긴 슬픔을 정화해 준다는 것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부끄럼 없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것은 시민 간 유대를 강화해 주었을 뿐 아니라 개인들에게 그들이 슬픔에서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인간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카타르시스는 공감과 자비를 경험하는 데서 얻을 수 있었다. 타자와 함께 느끼는 능력이 비극적 경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기원전 472년에 디오니소스 축제에 등장했던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이스킬로스는 프리니코스의 밀레토스의 함락이 참담한 결과를 맛본 지 불과 4년 뒤에 동시대의 주제를 선택하는 모험을 했다. 그러나 그의 연극은 살라미스 해전을 페르시아인의 관점에서 보게 함으로써 필요한 거리를 획득했다. 이번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이스킬로스의 공이기도 했지만 아테네 관객의 공이기도 했다. 바로 몇 년 전 페르시아인은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성소를 더럽혔는데 이제 그들이 페르시아 전사자들을 위해 울 수 있었던 것이다. 크세르크세스, 그의 부인 아토사, 다리우스의 유령은 모두 혈육을 잃고 안전이라는 거치장이 뜯겨져 나가고 삶의 공포가 드러나면서 느끼는 가슴을 찢는 슬픔에 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한다. 의기양양해하며 독선을 부리는 태도는 없었다. 고소해하는 분위기도 없었다. 아이스킬로스는 페르시아인을 적이 아니라 애도하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페르시아인의 용기를 칭찬하기도 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하나의 종족에서 나온 자매로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에서 전혀 나무랄 데가 없다고 묘사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관용인데요. 이 연극은 패배를 당한 크세르크세스를 친절하고 정중하게 궁으로 인도해 드리면서 제의적인 비가로 끝을 맺는다. 페르시아인은 목숨을 건 싸움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시기에 과거의 적을 향해 뻗어나간 공감의 탁월한 예였다. 예, 그렇네요. 대단한데요. 이 연극은 전쟁의 교훈을 성찰한다. 크세르크세스는 오만이라는 죄를 지었다. 그는 정해진 선을 넘어갔으며 하늘이 정해준 제국의 경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다리우스의 유령은 엄숙하게 경고한다. 인용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닥친 운을 경멸하여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느라 자신의 부를 완전히 낭비하게 하지 마라. 높은 보좌에 앉으신 제우스는 오만하고 자만심 많은 사람들을 엄하게 질책하신다. 페르시아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오만의 죄를 지은 민족은 페르시아인만이 아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일부 아테네 사람들은 다른 폴리스를 공격한다거나 전리품을 이용하여 값비싼 건물을 짓는 따위 행동에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오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리우스의 경고는 그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기원전 470년 부유한 섬 낙소스가 델로스 동맹에서 탈퇴하려 하자 아테네는 곧 이 도시를 공격하여 방벽을 무너뜨리고 강제로 다시 동맹으로 끌어들였다. 동맹은 폴리스들 사이에 우애를 장려하려고 고안된 것이었으나 이제 그 진짜 목적이 아테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이듬해 동맹 도시들은 팜필리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무찔렀으며 이 전투로 페르시아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이제 페르시아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동맹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국내 상황은 긴장이 높아졌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로 해군의 중추가 된 하층 계급 테테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통적 관념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민회에서 자신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급진적인 정책이라도 지지하려 했다. 계급들 사이에 새로운 마찰이 생기면서 아테네는 다시 분열된 도시가 되었다. 아이스킬로스의 테베를 공격한 일곱 장수에서는 이런 모든 불안이 나타난다. 이 연극은 기원전 467년에 상연되었으며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벌인 무익해 보이는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형제의 전쟁에 관한 이 냉혹한 이야기는 그리스인이 그리스인을 공격한 낙소스의 비극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태어난 폴리스를 공격한 폴리네이케스는 오만이라는 죄를 지었으며 에테오클레스는 진정한 시민의 특징인 절제와 자기 통제를 구현한 것처럼 보였다. 에테오클레스는 겁먹은 여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오래되고 비합리적인 종교를 혐오한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혼자 또는 둘씩 무대로 달려 올라가 서로 관련도 없는 질문을 던지고 어리석고 알아들을 수 없는 제의 외침을 입 밖에 낸다. 그러나 이성적인 인간 에테오클레스 자신도 아버지 오이디포스가 풀어놓은 그의 가족 전체를 오염시킨 도끼에 물든다. 연극 마지막에 이 미아스마 때문에 두 형제는 마침내 테베의 벽 바깥에서 서로를 죽인다. 아이스킬로스는 화해할 수 없는 두 세계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지켜진 사회를 묘사했다. 에테오클레스나 철학자들처럼 어떤 시민들은 옛 종교를 경멸했지만 완전히 털어버릴 수는 없었다. 종교는 여전히 그들 마음속 더 깊고 덜 합리적인 영역을 치고 흔들었다. 연극 말미에서 고대 지하의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새로운 로고스의 힘을 누르고 승리를 거둔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폴리스의 합리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름의 생명력을 지닌 신에게서 영향을 받은 도끼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느꼈다. 낙소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보여준 오만이 새로운 도끼를 만들어 그들의 도시를 파멸로 이끌 것인가. 그리스 정신은 두 방향으로 이끌리며 긴장했다. 그러나 아이스킬로스는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합창단은 마지막 비가에서 둘로 나뉘어 반은 폴리네이케스 편을 들고 반은 에테오클레스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간다. 기원전 461년 에피알테스와 그의 친구 페리클레스 기원전 495년에서 429년가 이끄는 한 무리의 젊은 아테네인들이 힘을 합쳐
원로들을 공격하고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다. 그들의 구호는 데모크라티아, 가로열고 인민에 의한 정부였다. 이 쿠데타는 정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아레오파고스는 500인 회로 대체되었으며 그 뒤로 모든 시민이 민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주의가 전적으로 자비로웠던 것은 아니다. 토론은 종종 무례하고 공격적이었다. 재판소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시민이 판사와 배심원 모두를 맡았다. 법의 지배는 없었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피고와 원고의 투쟁이었다. 아이스킬로스가 곧이어 쓴 비극 3부작 오레스테이아는 아테네가 이 혁명으로 얼마나 깊이 흔들렸는지 보여준다. 이번에도 아이스킬로스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에리니에스, 그리고 분노와 복수의 새 여신, 에리니에스와 올림푸스의 더 새롭고 정치적인 신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을 묘사한다. 이 3부작은 부족 간의 혼돈과 복수로부터 폴리스가 등장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아테네의 상대적 질서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 과정은 맹목적인 힘의 윤리로부터 비폭력적 논쟁으로 가는 고통스러운 이행의 기록이다. 그러나 아이스킬로스는 이상과 현실은 다르며 쉬운 답은 없고 법과 질서의 최종적인 전망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기보다는 오직 갈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리스테이아는 추구의 시대의 핵심 문제인 폭력의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 비극은 잔혹한 살인에 오염되고 멈출 수 없는 복수의 순환에 사로잡힌 아트레우스 집안의 이야기다. 시작은 아가멤논의 부인 크리템네스트라에게 살해당하는 것이다. 아들 오레스테스는 어머니 크리템네스트라를 죽여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 영국은 오레스테스가 에리니에스로부터 황급히 달아나는 것으로 옷을 맸는데 실제 상연이 되었을 때는 에리니에스의 무시무시한 모습 때문에 유산을 한 관객도 있었다고 한다. 주인공들은 폭력을 멈출 수가 없다. 살인을 할 때마다 새로운 미아스마가 나오기 때문이다. 폴리스의 후원자로서 법과 질서의 편에 서야 하는 올림푸스의 신들은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승자가 없는 상황에 말려들게 하는 데서 뒤틀린 즐거움을 맛보는 것 같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하다. 행동하는 자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합창단은 그렇게 말한다. 행동하는 자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스킬로스는 제우스에게 드리는 기도에서 신락 같은 가느다란 희망을 제시한다. 제우스가 누구든 간에 제우스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한 고난은 인간 조건의 일부로 남아 있겠지만 제우스는 인간에게 생각하라고 가르쳤고 인류를 지혜의 길 위에 올려놓았다. 인용입니다. 제우스는 법을 발표했다. 고난을 통해 배우라. 슬픔은 잠을 잘 때도 들어와 심장 속으로 똑똑 떨어진다. 고난을 잊을 수 없는 슬픔,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지혜로워져야 한다. 모든 삶이 사실 툭하다. 그러나 고통은 인간을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경을 넘어설 수 있다. 좋은 말이죠. 네.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네. 자, 체크 좀 해줘. 이런 말은 좀 체크 좀 해줘야 예의죠. 모든 삶은 툭하다. 사실 툭하다. 그러나 고통은 인간을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경을 넘어설 수 있다. 저자의 글을 보면 다른 책도 그렇지만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삶이 사실 툭하다. 고통.
그러나 고통은 인간을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경을 넘어설 수 있다. 비극 3부작의 마지막 에우메니데스에서 오레스테스는 여전히 에리니에스에게 쫓기다 아테네에 도착하여 아테네의 발치에 몸을 던진다. 아테나는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소집하여 오레스테스를 재판한다. 잔혹한 복수의 정의는 평화로운 법 절차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다. 에리니에스는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죽여 신성한 피의 법을 어겼으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심은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결정권을 쥔 아테나는 오레스테스를 사면하고 에리니에스에게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을 주어 마음을 달랜다. 이렇게 해서 에리니에스는 마음씨 고운 자들이라는 뜻의 에우메니데스라는 별명을 얻는다. 폴리스의 덕, 즉 대립하는 힘들의 균형과 절제가 승리를 거두지만 과거의 어두운 행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남자와 여자, 신과 복수의 여신들은 고난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과거에 저지른 어두운 행위의 기억을 동화하고 흡수해야 한다. 연극의 맨 마지막에서 에우메니데스는 엄숙한 행렬의 호의를 받아 새 신전으로 간다. 이 제의적인 폼페 그리고 행렬은 폴리스 내부에 비극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징했다. 유혈, 증오, 도끼 있는 악몽 같은 폭력 가로열고 에리니에스로 상징되었다. 가로닫고 폭력은 부정할 수 없었다. 도시는 이 슬픔의 무게를 통합하고 자기 내부에 들여와 받아들이고 폴리스의 신성한 핵심에서 그것을 존중하고 신을 위한 힘으로 만들어야 했다. 아이고, 이분이 이 연극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지 참 이렇게 깊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참 연극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지 않았다. 입으로는 자유를 떠들었지만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 전역에서 억압적인 세력으로 원성을 샀다. 자유로운 도시국가들이 모인 델로스 동맹은 사실상 아테네 제국이 되었다. 동맹에서 떨어져 나오려는 폴리스는 모두 야만적으로 복속되어 공물을 바쳐야 했다. 기원전 438년 아크로폴리스에 웅장한 아테나 신전이 완공되지만 이 신전은 같은 그리스인에게 모욕을 주고 그들을 착취하여 건설한 것이었다. 도시의 풍경을 지배하는 이 새로운 신전은 공동체의 자부심과 백건을 내세우는 것이었지만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에게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아테네 사람들은 넓게 퍼져가는 반란을 진압할 수 없을 터였다. 제국은 덫이 되었다. 어쩌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대로 사태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했다. 이제 아테네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테네는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기원전 440년대 중반에 상영되었는데 가족 간의 의리와 폴리스의 법 사이에 일어난 화해할 수 없는 충돌을 묘사한다. 여기에 안티고네가 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눈이 먼 아버지 오이디푸스가 거지 행색으로 세상을 떠돌 때 언니 이스메네와 함께 길 안내를 하였다. 오이디푸스가 죽은 뒤 고향 테베로 돌아온 안티고네는 왕위를 놓고 싸우는 두 오빠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를 화해시키려 했지만 끝내 두 사람 모두 죽고 만다. 왕위는 안티고네의 외삼촌 클레온에게 돌아갔는데 클레온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짐승밥이 되도록 버려두었다.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려다가 크레온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고 결국 크레온이 처형하기 전에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다.
이거 유명한 작품이죠, 안티고네. 테베의 왕 크레온과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 등 주요 인물 누구도 이 충돌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실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 작품은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원칙이 어김없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등장인물 모두가 선한 의도를 품었고 누구도 비극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그들이 신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는 파국이고 참담한 상실이다. 폴리스는 자유와 독립을 존중한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지만 안티고네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안티고네는 가장 경건한 동기 때문에 폴리스의 법을 위반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옹호했고 열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로고스로 그 신념을 주장할 수 있었다. 노인 합창단은 진보를 찬양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못할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창조하고 안전된 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발전시켰다. 인간은 자신이 조사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며 완전히 무적으로 보인다. 다만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만이 예외다. 죽음은 인간이 실제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오만에 떨어지고 외로운 자부심 속에서 생명의 끝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안티고네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외로운 자부심 속에서 생명의 끝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죽음은 인간이 실제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오만에 떨어지고 외로운 자부심 속에서 생명의 끝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추군 시대 사람들은 모두 인간 조건의 한계를 강렬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지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거나 삶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영적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외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고난 약한 상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약한 자아 안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심연밖에 보지 못했다. 안티고네는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오이디푸스의 딸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가족 전체를 오염시켰던 미아스마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안티고네는 여동생 이스메네처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고통을 손에 쥐고 말 그대로 무덤 안으로 외로운 자부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소포클레스는 폴리스를 향해 깨달음의 꿈이 착각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인간은 특별한 문화적, 지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인 고통에 직면해 있다. 기술도 원칙도 종교도 추론의 힘도 그들을 두카로부터 구해줄 수 없다. 그들은 이 두카를 그들 자신의 카르마의 결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외부의 신성한 원천에서 나온 것으로 경험한다. 필멸인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은 안티고네처럼 비극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노력을 할 만큼 한 뒤에는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소포클레스는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깨달음의 꿈이 죽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쥘 수 있는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었다. 이거는 좀 체크를
예, 이제 인도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아테네까지 다 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뭔가 좀 여운이 남는 아테네 편이었어요. 정말 아테네는 뭔가 비극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인간의 비극, 깊은 비극을 잘 뭐랄까 알고 있었고 잘 표현하기도 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각은 8시 15분인데요. 저는 내일 하차 시간이 좀 늦기 때문에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죠. 감사합니다.